영풍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가 오늘 종료되면서 전의 전쟁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자자들마다 세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얼마나 부담하는지 따져봤습니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에 전세와 정책 대출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리 모터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복귀한 가운데 중국 기업도 전체 참가 업체의 20%를 차지하며 적극적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ETF 유동성 공급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 원가량의 운용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또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이른바 빅컷에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시장의 관심 역시 한은이 언제 또 금리를 내리느냐에 쏠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은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후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금통위원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고 11월에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커져버릴 수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는 정책 대출을 지목했다고요. 네, 이 총재는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늘리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선 한 차례의 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차례를 어떤 속도로 내리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선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고금리 부담을 덜겠다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오늘 일부 은행들이 오히려 금리를 올렸습니다. 대출 억제 차원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자를 적게 낼 것으로 예상했던 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SC제일은행은 상품 종류에 따라 최대 0.25%포인트,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최대 0.16%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주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오른 겁니다. 가상금리 그거는 조정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제가 알기로는 없대요.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7월 최저 2.8%에서 현재는 3.9%로 1.1%포인트 올라 역주행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금융당국 권고로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창용 한은 총재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뒤틀린 정책 조합이 결국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효과 면에서는 무력화시켜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여러 요인을 저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이른바 실기론이 커지는 배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정책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질 경우 가계대출 이자는 연간 3조 원, 1인당 15만 원 떨어질 것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부담만 커지게 됐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매매할 때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엔 은행들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서 규제도 풀릴 거란 기대인데요. 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융당국도 내년에 한꺼번에 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아파트를 계약한 A씨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잔금 일자를 올 12월로 늦췄습니다. 주거래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올 12월에는 가능해진 겁니다. 회사원이라 휴가 내고 은행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주거래은행 가면 500원 내시고 좋잖아요. 그래서 대출 모집인 그분한테 일부러 한 건데 잔금 날짜 미루면서까지 주거래은행으로 대출 받기로 했어요. 일부 부동산에서도 계약 일자로부터 잔금 일자를 늦추는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석 달 이내가 아닌 4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기간을 둔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서 10월 기준으로 내년 1월, 2월을 잔금을 목표로 조금 더 길게 예전보다는 길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고요. 은행별로 한도 기대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실제 NH농협은행의 경우 오는 12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잔금 대출 한도가 풀려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 은행별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나는데 금융당국도 은행 관리 목표 관점에서 보면 올 4분기보다 내년 1분기에 대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대출 환경을 내년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눌렸던 대출 수요가 연초에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별 증액 관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총재는 정책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당국이 전세와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나리 기자, DSR 규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과 관련한 DSR 산출을 더 정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SR 산정 범위를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따지는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세 정책대출까지 포함되면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금융당국이 내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이 금융권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지난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잇따른 소집입니다. 이 금융권에는 현재 50%인 DSR 한도를 1금융권 수준인 40% 정도로 맞추는 등의 다각적인 대출 관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이 금융권의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2년 반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이 금융권에 대한 추가 대출 관리 조치 시행에 무게가 실립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영풍 MP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서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해전쟁 1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개 매수 가격을 더 높게 제시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는 23일까지 진행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내년 주총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13% 내린 79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MBK 측의 공개 매수가인 83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 거래량 역시 38만 주에 그치면서 지난 2일과 4일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5대5를 나눠서 한다든지 6대4를 한다든지 의사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폭이 심해지지 않고 주가는 그 수준에서 끝났다는 게 제 생각이고, 어느 누구도 이제 승기를 다 잡아서 주주총회에서 이길 수 있는 표를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가 종료됐지만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이 더 높다는 점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89만 원으로 설정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면서 주가 추가 상승 여력도 주목됩니다. 다만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 매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18일 전까지 주가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영풍정밀의 주가는 최윤범 회장 측에서 공개 매수 수량을 확대하면서 MBK 측의 공개 매수가인 3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는 17일 MBK 측의 공개 매수 청약 수량이 공개되면 경영권 분쟁의 1차 윤곽이 드러나지만 내년 주주총회까지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보셨듯 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끝났지만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 매수는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쪽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신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K 측의 공개 매수에 참여했다면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22%와 증권거래세 0.35%를 내야 합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 매수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투자자는 15.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9.5%의 세율을 부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세 부담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당 80만 천 원의 400주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가 MBK 측 공개 매수에 참여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총 316만 4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후 입금액에서 투자금을 제외한 순이익은 843만 6천 원입니다. 만약 이 투자자가 고려아연 측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면 세금 계산은 달라집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최대 17.5%를, 함께 공개 매수에 나선 베인캐피탈은 최대 2.5%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각 7대 1의 비중으로 물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400주를 갖고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면 고려아연 자사주의 350주, 베인캐피탈 공개 매수에 50주가 배정되는 셈입니다. 우선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선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선 소득세율 최고 49.5%가 적용됩니다. 자사주가 아닌 베인캐피탈 물량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38.5%라고 가정하면 고려아연 측 공개 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는 총 세금으로 약 716만 원을 내야 하고 총 2,844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솟은 전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빡빡한 조건 탓에 4년 만에 대출 규모가 반토막 났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이른바 중기청 대출. 소득 기준 연 3,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까지 1.5% 초저금리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막상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재직기간 내에 입주를 해야 돼서 급하게 부동산들한테 중기청 100% 되는 매물이 있냐고 물어봤고요. 몇 개 없게 되는데 있다고 해서 보러 가면은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집들 위주로 이제 남아 있었어가지고. 청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조건은 2억 원 이하로 3억 원 가까이 하는 전국 전셋값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기에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라 청년 전용 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해봐도 문턱이 높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대출 상품으로 내몰리는 상황.
5년 전 7조 2천억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 청년 보증금 대출액은 지난해 3조 5천억 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비슷한 제도들을 참조해가지고 조건과 한도를 현실화하고 특히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전셋값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기청 대출 조건을 손질하는 대신 또 다른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통해 청년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심각합니다. 18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매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그나마 희망이 담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는 미혼인 응답자가 65%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30대 여성은 지난 3월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6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서 인식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기혼 무자녀 부부에게 출산 의향을 물어봤더니 50.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조사를 주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을 통해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가정 양립 대책 발표가 결혼과 출산 탓에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워하는 30대 여성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 2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되고 또 양육 자체가 어려워서 아이를 더 낳겠다는 생각은 다소 줄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던 저출생 문제, 이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이 기회를 골든타임으로 만들기 위해선 보다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앞세워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차량 수리비가 오르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벌써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운전 중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사례는 통계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75.8%에서 4분기 85.1%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기 차량 손해율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사고 건당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 수리비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품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부품비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품 재고 부족이나 모듈화에 따라서 부품 단위 가격 또한 상승한 것이 대체 부품 사용률이 낮다는 점이 건당 손해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건당 차량 수리비 보험금 지급액이 큰 외산차의 비중이 2016년 약 7%에서 지난해 7월 말 13.3%로 크게 늘어난 점도 한몫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차 손해담보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늘려 보험료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용 부담 있는 교환보다는 수리보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품질 인증 부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수리비를 줄이고자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보험정보연구소는 자기 부담금을 $200에서 $50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리 모터쇼가 조금 전 막을 올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완성차 강자들이 돌아왔고 아직 유럽에선 인지도가 낮은 중국 업체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열렸던 지난 2022년 파리 모터쇼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올해 모터쇼에서는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복귀합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 BMW, 아우디 등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로서 유럽 대표 모터쇼를 통해 시장을 사수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독일과 함께 유럽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프랑스 업체들도 각축전에 뛰어듭니다. 특히 안방인 프랑스 파리에서 모터쇼가 열리는 만큼 르노그룹은 5,000제곱미터 규모로 업체들 중 가장 크게 부스를 꾸렸습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비하지만 중국 업체들도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모터쇼 참가 업체들 중 약 20%가 중국 업체입니다. Car manufacturers were a bit reluctant to go to car shows because we had 9 Chinese exhibitors. This was quite new to the French public. This time we still have 9 Chinese exhibitors. 텃밭 사수에 나선 독일, 프랑스와 반격을 노리는 중국까지 3파전 양상에서 이번 모터쇼가 치러집니다. 이 밖에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기아가 EV3를 들고 6년 만에 파리 모터쇼에 참석합니다. 오늘 막을 연 파리 모터쇼는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파리에서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이 오늘도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선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것을 2심에서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김한나 기자, 공소장에 분식회계 내용 포함이 됩니까? 네, 2심 재판부는 오늘 분식회계를 공소장에 넣는 변경권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따져보기로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당시 합병을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행정법원이 내린 판단이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의 상황을 모색했다며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 잠식 상태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겁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회계 원칙 기준과 부정회계 내용 관련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 펀드 ETF 관련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 원대 운용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안이 엄중하다고 본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류정현입니다. 네, 이번엔 증권사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군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직원들을 긴급 파견해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8월 2일과 10월 10일 사이 ETF 유동성 공급자 자격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지난해 이 증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인데요. ETF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가격 형성 역할을 해야 함에도 추가 수익을 추구하며 선물 매매를 해오다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 8월 5일 코스피가 8.77% 하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닥치며 매수한 ETF 가격이 폭락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선물 매매를 더해 손실을 키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 직원들은 이 같은 손실을 통상적인 수합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손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장까지 팔을 걷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지속돼 우려스러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됐다며 금감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도 현재 허위보고 등 불법 행위의 원인과 내부 통제 적정성 등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해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신한투자증권도 금감원 현장 조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자체적으로 벌여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02% 오른 2623.29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재차 6만 원대로 올라서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데다 금융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09% 내린 770.26의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5시 40분 기준 6원 40전 오른 1,35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L 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우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전라와 경상, 제주 등 남부지방에는 2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해안 주변은 6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권에는 5에서 1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이 차차 개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는 밤낮으로 기온 변화가 더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수원, 대전 23도, 춘천은 2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속초와 강릉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남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전주 19도, 부산 2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4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강원 영동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금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후 남부지방에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